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는 여론특별히 시작합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샅샅이 알고 계시는 분이죠. 또 예리한 분석을 내려주시는 배추도사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산타 배추 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 되는 날이니까 너무 또 뭐 코로나 국면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분위기가 안 살아나는 건 맞긴 한데 네, 그러니까요. 핀란드에서 오는 산타 할아버지를 또 맞이하기 위해서 배추도사부터 산 타겠습니다. 산 타격 알겠습니다. 예, 굉장한 유머입니다. 예. 자, 먼저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세 좀 봐야겠습니다. 네, 12월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긍정평가가 하락했다가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계속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회복되는 지지층들이 재결집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읽을 수 있겠고요. 코로나19 확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거든요. 또 부동산 정책 등이 중요 원인이 됐는데 지지율이 이제 35% 가까이 하락하자 또 호사화 배추도사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다이아몬드 지지층이라고 그러는데 하지만 중도층은 이탈 후에 쉽게 복원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으로 바로 어제였죠. 조국 전 장관의 부임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선고 결과 오늘 있을 윤석열 검찰총장 또 소송 결과 오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그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은 근데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조금씩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느린 속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에 고공행진을 할 때 지지율을 보면 진보층과 중도층을 동반 견인합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중요한 건데 최근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면서 핵심 지지층은 결집하는데 중도층은 또 여전히 좀 회복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국정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도층 지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또 공수처 출범, 개혁 입법 추진 등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조금 완급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 위원장 선정과 관련해서 좀 더 여유를 가져라. 28일로 또 회의가 연기돼 있고 또 정책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 이제 백신과 관련한 것도 오해가 확산되고 있고 왜 정부가 미리부터 백신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정부는 당연히 회의를 하게 되면 이 백신 확보는 어떻게 되겠냐 관련된 자료도 내긴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보면 외국이 어떠냐 이런 걸 또 많이 또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 소통을 더 잘한다면 중도층 지지율을 또 회복할 필요가 있고 또 회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 정직 2개월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2차 심리가 열리죠. 근데 이것도 당연히 뭐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론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이거 주겠죠. 오늘 이 법원 심리가 이제 재개됩니다.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과 관련해서 근데 이게 심리도 연장이 됐듯이 오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제 이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선거가 물론 좀 무관하지만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고 예측 불가입니다. 오늘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핵심 쟁점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정직 2개월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고 손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법무부 측에서는 공공복리를 훼손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공복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대통령이 이미 재가를 했고 또 조치를 한 만큼 이것 자체를 계속해서 법적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 복잡하고 또 이 답답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겠냐. 이게 이제 공공복리를 훼손한다는 이유가 될 텐데 이 결국 오늘 또 오늘 이후에 이 가처분 소송과 관련된 이제 결정이 나오게 될 텐데 정직 2개월이 취소된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 복귀한다면
대통령 지지층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닌데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정직 2개월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네. 중도층의 그동안 여론이 약간 가하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도층이 추가 이탈할 가능성이 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층에서 겉봐라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심리를 예. 추가 재개하고 난 다음에 네. 진행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오늘 나오든 네.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오든 대통령 지지율에 또 한 번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백신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오늘도 보니까 뭐 또 1,000명 넘을 것 같아요. 네. 어젯밤 9시, 6시 실시간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해외에서는 자꾸 접종하네 어쩌네 하고 또 사실 아까 제가 출발차 지금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한미군에서는 네. 곧 또 접종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월 정도로 이제 주한미군이 네. 이 백신 접종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는 네. 이 확진자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나오는 소식이 카투사도 예. 접종을 할 수밖에 없다. 추미애 장관 아들도 네. 카투사 복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겹치네요. 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최초 접종자는 카투사가 되는 것 아닌가. 아하. 이렇게 되면서 더 관심을 최근에 크리스마스 선물보다도 더 관심이 높아진 것이 바로 백신입니다. 그 카투사가 원래 미군 배속이긴 한데 네. 또 한국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군 배속이라서 사실은 그 미군 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같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햄버거를 많이 먹게 됩니다. 예. 영국과 미국은 네네. 정부 당국의 승인 이후에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죠. 예. 우리 국민들도 백신이 언제쯤 공급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은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도 예. 부작용도 있고 지금...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제가 확인했을 때는 예. 배추도사가 확인했을 때는 약 유럽의 전 세계 50여 개국이 예. 입국 금지를 네. 또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네. 차단하는 네. 이런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어떨까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2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그저께죠. 예.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8.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어떤 여론인지를 물어봤더니 예. 긴급성을 우선한다. 좀 빨리 접종받았으면 좋겠다는 네. 의견으로 읽히는데 54.9% 절반을 넘겼습니다. 예. 근데 안전성도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41.1%는 빨리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안전한 게 중요하다. 네. 41.1%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해외 외신에서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영국이라든지 이미 접종 시작한 곳에서 부작용 때문에 사망했다는 보도는 지금 우리가 아직 못 들었어요. 네, 이제 알레르기 반응은 예. 나타나는 걸로 보였는데 예.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게 이제 주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또 아닌 네네.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충분하게 보통 이제 질병관리청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새로운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10여 년 퉁쳐서 10여 년 이야기하는데 얘기하죠. 정확하게는 한 8.7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1년여 만에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약서상에 들어가는 불공정한 약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개발한 제약사에겐 책임을 묻지 말라. 면책 요구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 관계 당국자들도 계약을 체결하는데 상당히 주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국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현장 생산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도 고려됐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비하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충고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협력해서 가급적이면 안전한 백신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는 또 방안과 그리고 동요가 없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손에 손잡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왜 이게 정부가 왜 잘못했냐, 왜 이거 못했냐, 이제 이게 또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여론에 또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정치 성향별로도 완전히 다른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안전성이 우선이다가 무려 8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반대예요. 그리고 진보와 보수도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념으로 잣대를 들이댈 일인가? 그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지금 K 방역은 계속 잘해왔고 지금 3차
유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걸 정치권의 공방, 정쟁으로 가져갈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론조차도 이제 정치권 공방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네. 영향을 받아서 이제 여론으로들이 나타나는 거네 보니까. 네. 자, 인사청문회 주간 아닙니까 또 이번 주. 네. 어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정말 뭐 사과 청문회라도 했는데, 자, 이 빅데이터 민심은 어떻습니까? 네, 유행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과를 유행.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요즘 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애플이거든요. 자율주행차거든요. 이게 사과가 왜 이렇게 유행인가 예. 나올 정도인데 네네. 지금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산타보다도 예. 더 주목받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인데요. 네. 이 지난 12월 초에 지명받았을 때부터 응급량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어제 청문회 때는 최고조 상태였습니다. 아주 뭐 단연 예. 이 가장 주목을 받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의 결과이고요. 그리고 가장 연관도 상위권에 올라 있는 검색어가 연관어가 이 변창흠 후보자 관련해서 구의역입니다. 구의역이요. 예. 네.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빅데이터 이용이 높다고 본다면 예. 그만큼 변 후보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오전에만 9번의 사과를 했고요. 예. 오후에는 또 여성 비하 논란으로 상당히 곤혹을 그러게요. 치렀는데 예. 지금 빅데이터 상에 나타나는 걸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감성이 높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관지를 다 분석을 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 또 여당에서는 예. 임명 의지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소장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는데 네. 뭐 여야 서울시장 후보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안 대표가 태풍이 될까요? 미풍이 될까요? 이게 가장 관심이 높은데 네. 여론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태풍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미풍은 아닌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넘어야 될 산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예.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예. 19일 20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서울 800명 유선 전화 면접 및 무선 자동답 조사이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 9.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단 여야를 나누어서 예.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물어봤는데요. 보수 야권 서울시장 후보 조사 결과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4%, 나경원 전 의원이 16.3%, 예.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8.3%, 8.3. 금태섭 예. 전 의원이 예. 6.6으로 나타났는데 예. 20%를 넘는 후보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중도층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항상 중도 정치를 표방해왔기 때문에 예. 나경원 전 의원하고의 격차가 전체보다는 중도층에서 조금 더 약간 높게 예. 나타나는데 그래도 20%를 못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대표가 과연 태풍이 되는 건 얼마만큼이나 그동안 이제 새 정치라고 하는 예. 이 정치를 표방해 왔었는데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예. 이걸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손에 잡히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건 제시할 수 있을지가 또 넘어야 되는 첫 번째 산인데 예. 두 번째는 단일화입니다. 과연 예, 그렇죠. 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예. 본선에 나갈 후보를 낼 텐데 네.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후보, 네. 또 금태섭 전 의원 어떻게 단일화가 될지도 또 넘어야 될 두 번째 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의원은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먼저 입당하고 들어와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인데 안철수 대표는 그럴 뜻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두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일단은 지금 선을 긋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입당을 하게 되면 사실상 국민의당이랑 합당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네.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합당이 됐을 때 과연 이게 국민의당으로서는 존재 가치가 과연 남아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더라도 합당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보수 야권 후보. 이쪽도 국민의힘도 후보를 당연히 낸다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히 유력하지만 그러니까요.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는 대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좀 경쟁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8.3%니까 상당히 아주 높은데. 높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 본선 후보가 나온다면 본선 후보로서는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추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만큼 단일화 과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24일이니까요.
자,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가장 받고 싶은지, 무엇을 네. 받기 싫은지 이런 것까지 알아본 설문조사 있었다고요. 한국선행국에서는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사실은 어제 엊그제도 다른 분이 그런 거 물어보셨는데 네. 예.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현금 주고받는 게 제일 정답이 새 나갔네요. 지혜롭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하던데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7일부터 11일까지 성인 남녀 919명 대상으로 해서 성탄절 선물 관련 조사를 했는데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아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예 받고 싶지 않은 1위는 마스크. 손세정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끼고 있는데 이거 선물로 주냐. 네. 2위는 꽃다발입니다. 꽃다발요? 왜 마스크를 벗고 냄새 맡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꽃다발 지금 우리 원치 않는다. 그다음에 게임기가 3위였는데 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이게 게임을 계속하다 보면 엄마 아빠 이제 타박이 시작됩니다. 아니 난 하루 종일 게임만 해. 시간 그런 시간이 있으면 YTN 출발 시 아침더러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맞는 말씀인데. 그리고 가장 받고 싶은 건 현금이었습니다. 아하. 역시 머니해도 머니네요. 머니군요. 알겠습니다. 현금 주고 받는 크리스마스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론 택배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어제 정경심 교수 1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혐의 인정된 게 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뭐 자녀 그 입시 비리도 이제 인정됐지만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관련해서도 뭐 이런저런 그 관심이 좀 높습니다. 과연 그럼 먼저 이 사모펀드 이게 뭔지 그리고 그 또 허점이 뭔지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정경심 교수 뭐 이번에 그 사모펀드 비리 관련해서 인정된 혐의 어떤 겁니까? 네, 이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모두 이제 5개 항목이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제 업무상 횡령 혐의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의 그 거짓 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로 이제 판결이 났고요. 횡령 부분이 이제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그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이 부분은 이제 그 2차 전지 업체인 그 WFM 이쪽에 이제 호재성 그 미공개 정보를 이제 7억 한 1,000여만 원 정도로 이제 매수를 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인정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부당 이득으로 한 2억 3천여만 원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한국시티은행 이런 부분에 이제 대여 금고에 보관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 거고. 그리고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이제 일부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차명거래했단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지인 뭐 헤어 디자이너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차명거래로 이용을 했다. 인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상당 부분이 인정이 된 셈이네 보니까. 먼저 이제 물론 사모펀드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이전에 뭐 라이미니 또 해가지고 옵티머스 해가지고 이게 다 사모펀드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 사모펀드 뭐 라임 사태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이런 비리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이 어떤 시스템이랄까요? 허점 같은 거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까? 네, 먼저 그 부분을 좀 짚어보기 전에 이제 사모펀드 이게 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이제 사적으로 이제 모금을 하는 그런 펀드다라고 이제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적인 모금.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은행에서 공적으로 좀 파는 그런 펀드는 이제 공모 펀드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그 블랙스톤이라는 그런 뭐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 여기서 뭐 블랙스톤 한국이라는 그 펀드를 만들어서 뭐 우리나라 은행에서 판다. 실제 은행권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공모 펀드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이제 사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걸 말을 하고 이제 아름아름 끌어들인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모펀드에서는 최대 49명, 그러니까 50명을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펀드와 좀 비슷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일반 펀드보다 규제를 좀 덜 받는다는 점, 예. 그리고 이제 투자 금액의 제한도 없다는 점 때문에 예. 좀 인기를 많이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운용사가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뭐 이제 그런 고객을 이제 그 접촉을 해서 이제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건데 뭐 그러면 이게 이전에 뭐 우리 전통적으로 뭐 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그 개념이 좀 확장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개랑 비슷한 것도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액수도 이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름아름 하다 보니까 좀 그 개별적으로 좀 개와는 달리. 네, 범위가 없는 편이죠. 그러니까요. 네. 범위가 없다 보니까 좀 규모가 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 좀 뭐 문제들도 되는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좀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강남 집값이 한창 뭐 들썩일 때 이제 뭐 사모펀드에서 예. 뭐 건물을 하나 뭐 사자 해서 사는 경우 뭐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합니다. 아하, 예. 네,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작은 범위 안에서 그 아파트 한 동을 사자 뭐 예. 이런 것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다 가능한 일들입니다. 운영의 범위가 어떤 뭐랄까요 까다롭지가 않아서 까다롭지 않습니다. 네, 그냥 뭐 자금이 있으면은 예. 투자 마음만 맞으면 하고 투자하는 게 싶으면, 가능한 겁니다. 마음만 서로 좀 뜻만 모으면 다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를 만약에 사기 전에 예. 어떤 그 특정 세력하고 짜고 뭐 어떤 호재를 미리 접했다거나 예. 또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미리 사놓는다든지 예. 뭐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예. 그건 이제 불법적인 요소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이제 부동산 관련 또 법들과도 또 이를테면 저촉이 될 네.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이제 그 사모펀드는 이제 원칙적으로 그 운용자하고 예. 특정 투자자가 그 사전 모의라던가 또는 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이익적인 행동을 하면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모펀드에서 그 투자처를 미리 지정을 해준다든지 또는 이제 사모펀드의 그 사전 정보를 통해서 미리 투자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해놓고 또 거기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수익을 빼내는 방법들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 명목으로 목돈을 챙겼다 예, 뭐 예. 이런 부분들 이런 행위들 역시도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특히 이 비공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정적 행위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다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네. 점도 큰 문제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모펀드를 잘못 운영했거나 또는 이제 잘못된 투자 유치 행위 등에 대해서 예. 이런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그런 선진국들도 뭐 우리나라와 이런 제도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금융당국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선진국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좀 다른 점은 그 내부적으로 그 예. 도덕성과 또 운영자의 도덕성 네. 그리고 이 사회적 감시 기능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장착돼 있다는 그런 정착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 비리와 같은 일들이 좀 쉽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뭐 최근에 이 미국에서 그 최근 폰지 사기가 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폰지가 뭐냐면은 일종의 그 피라미드식 다단계 그 사기 수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 예. 이게 6, 7년 전에 그 유명 영화 배우 또는 이 소위 상류층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 좀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이 돌려막기 형태로 사기를 쳐가지고 크게 문제가 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는 이 사기 사건이 발각된 것도 그 내부 감시 기능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요. 이런 식의 그 다양한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조차 아직 좀 미비하다라는 예. 점이 조금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조남희 예. 금융소비자 원장이 말을 했는데요. 예. 그 자본시장의 그 투자 행위 자체가 조금 사기적인 행태로 개입될 수 있는 그런 허점들이 근본적으로 예. 존재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전반의 도덕적인 해이와 같은 안일함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문제다. 예. 이렇게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보완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이제 그 사후 적발을 통해서 네. 조금 이렇게 발견된 불법 요소들을 좀 정비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그런 방지 시스템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현재 그 사모펀드의 그 시스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선진국형입니다. 그런데 이를 운영하는 그런 수준 자체는 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뭐 라임이나 옵티버스 같은 그런 펀드 사기들 행위들뿐만 아니라 그런 또 사모펀드의 그 비리 행위들 이런 것들이 좀 만연해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좀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좀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경제TV 송민혜 기자와 경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로도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참 0608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휴가 잘 다녀오셨는지요? 이거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조국 교수 부분 판결을 보니까 아직 민주주의가 살아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갔습니다. 송 기자,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주식 상속세가 확정됐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역대 최대 상속세 이거 상속세를 기록했는데 자 그러면 뭐 이 오너일가가 이거 재원 마련하는 게 뭐 어떻게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먼저 이 상속세가 얼마인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회장은 모두 이제 11조 366억 원. 11조요. 네, 세금을 이제 내야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앞서 역대 최고 금액을 냈던 LG그룹보다 이제 12배 가량이나 더 많은 그런 액수인데요. 12배요. 네.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그 지분 가치 평균액이 18조 9천억 원인데 18조 9천억 원요. 네, 여기에 이제 최대 주주 할증이 20%가 이제 붙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 상속세율인 그 50%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최종 금액이 이제 11조 366억 원이 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한남동 자택 그리고 용인 에버랜드 등의 그 부동산 상속세까지 합쳐지면은 전체 상속세는 이제 12조 원을 넘을 거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12조 넘겠다. 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상 일괄 납부가 조금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계는 연부 연납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부 연납. 네, 연부 연납이 뭐냐면 이제 그 납부세액의 일부 요건을 충족을 할 때 그런 조세 일부를 그 법정 신고 기한을 경과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연장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게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가 있고요. 연 이자는 1.8%를 적용을 해서 신고 때 6분의 1을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5년간 나눠서 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5년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액수가 만만치 않네요. 해마다 내야 될 돈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눠낸다고 해도 지금 뭐 연간 그러면 뭐 2조 원에 달하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네, 큰 금액입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 또 마련하는 게 쉽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재계에서는 삼성 일가가 이런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떤 배당 정책을 좀 강화할 것이다. 배당 정책이요? 그렇죠. 그 일환으로는 어떤 그 연말 특별 배당을 좀 활용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연말 특별 배당 이걸 좀 설명 좀 더 해주세요. 네. 어떤 방식으로? 네네. 그 증권가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 그 총수 일가의 그 지난해 배당 소득이 7,246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7,200요? 네. 7,200억. 예. 근데 이제 연간 상속세를 감당하기에는 이제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 지난해까지 이건희 회장이 20년간 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물산에서 받은 그 배당 금액이 2조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홍라의 여사 등 그 이 회장 일가가 받은 배당금까지 합치면은 이제 3조 원 이상이 되는데요. 이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이제 수익률이 좀 높은 곳에 재투자를 했다. 그리고 재산을 늘렸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를 이제 상속세의 어떤 그 중요한 재원으로 좀 활용할 가능성도 꽤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수령하게 될 그 올해의 그 받은 배당금 있지 않습니까? 올해의 배당금. 이건 이제 상속세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회장의 그 유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지난해 수준으로 만약에 배당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에 대한 그 정기 배당금은 약 5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특별배당이라는 얘기 네네. 또 좀 해야겠는데요. 네, 특별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배당이 아니고요. 예. 그것과 별개로 주주들에게 좀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네네. 3년 동안 발생한 그런 네네. 잉여 현금의 50% 수준을 예. 주주들에게 이제 환원하겠다라고 그래요. 예. 밝혔습니다. 예. 그에 근거를 해서 이제 특별배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요. 네,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지갑을 좀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이고, 예. 또 이건희 회장 그 유족 입장에서는 상속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그 별도의 자금을 네. 좀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특별 배당을 좀 예상보다 더 확대할 것이다라는 전망에도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뭐 예. 이 회장 입장에서는 뭐 희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송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